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제3장 미생물의 대사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 배우는 미생물의 대사도 1학기 때 배웠던 생물학에서 나왔던 내용이 아마 많이 겹칠 겁니다. 그래서 새로 복습한다는 내용으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처음에 나오는 이와 반응, 동화 반응. 물질 대사는 살아있는 생명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의 합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네, 이와 반응과 동화 반응인데요. 우선 이와 반응, 캐타볼리즘은 에너지를 방출하고 일반적으로 복잡한 유효화물을 단순한 것으로 분해하는 작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와 반응은 이화 혹은 분해 반응이라고도 하고요. 이와 반응은 일반적으로 가수분해 반응이고 발열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와 반응 예로서는 세포가 당을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하는 것, 이것들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동화 반응, 아나볼리즘이 있는데요.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반응으로 단순한 물질로 복잡한 유기 물질을 만드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동화 혹은 생합성 반응이라고 하고요. 동화 반응은 보통 탈수 합성 반응을 수반하고 흡열 반응이라고 합니다. 흡열 반응은 생산하는 것보다 에너지를 더 많이 사용하는 반응이죠. 그리고 탈수 합성 반응은 물을 방출하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동화 과정의 예로서는 아미노산으로 단백질을 생산하는 것이고, 뉴클레오타이드로 핵산을 합성하고 단순한 당으로 다당류를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동화 반응이 되겠습니다. 이런 생합성 반응을 통해서 생명체는 성장을 위한 물질을 생산합니다. 그리고 이하 반응은 동화 반응을 위한 구성단위를 제공하고 동화 반응을 구동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동화 반응은 에너지가 필요한 반응이라고 했죠. 그래서 에너지 요구와 에너지 방출 반응의 연결은 아데노신 3인산, 즉 ATP 분자를 통해 가능하게 되고요. ATP는 화학 반응에서 나온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나중에 방출하여 동화 반응을 추진하고선 세포에서 다른 일을 수행하는 데도 사용합니다. ATP 분자가 아데닌과 리보스 3개 인산기로 이루어져 있고 ATP의 말단의 인산기가 떨어져 나와서 아데노신 2인산, 즉 ADP가 형성될 때 동화 반응을 구동하기 위한 에너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산기가 하나 떨어지면서 네, 에너지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3-1번 그림을 보면 포도당이 이제 분해가 되면서 CO2와 물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이화작용인 거죠. 이화작용은 분자를 산화를 통해서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는데 이렇게 분해가 될 때 에너지가 즉 만들어지게 됩니다. ATP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에너지가 ATP 분자에 저장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ATP, 저기 아미노산은 이 발생된 ATP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활용하게 되고, 즉 단백질을 합성할 수 있게 되는 동화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동화작용은 세포를 만드는 고분자를 합성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에너지를 사용하고 만들어진 ADP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ATP의 가수분해로 이렇게 이제 ADP가 만들어집니다. 이거는 ATP의 구조이고요. 아데노신, 아데닌, 리보즈가 있고 그 말단에 인산기가 붙어 있습니다. 이하 반응과 동화 반응의 대사 경로를 보면요. 세포 안에서 효소의 촉매로 일어나는 일련의 반응이고
효소는 유전자가 암호화합니다. 효소의 구성 요소를 보면요, 생물 촉매제라고 하고 해당 반응에 특이적으로 반응을 하고요. 그 반응 과정에서 소모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리사이클링, 다시 사용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주 효소를 아포 엔자임이라고 하고, 이게 단백질이고요. 보조 인자, 코팩터는 비단백질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효소, 코엔자임은 유기 보조 인자이고요. 그리고 전효소, 홀로엔자임은 주 엔자임과 보조 엔자임을 합친 게 되겠습니다. 중요한 조효소로는 NAD, NADP, FAD, 코엔자임 A 이렇게 있겠습니다. 자, 효소의 특이성 및 효율에서 회전 횟수는 한 효소 분자가 초당 산물로 전한다는 기질 분자의 최대수로 보통 1에서 10,000 정도입니다. 3-2의 A 효소의 작용 원리를 보면요, 여기 효소가 있고 기질 부분에 활성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활성 부위는 액티브 사이트라고 하는데, 효소 분자의 표면에 특정 부위와 기질 표면이 접촉하게 되는 것이죠. 요 기질의 요 부분하고 여기가 딱 맞게 생겼죠. 그래서 여기가 만나게 될 거고요. 자, 효소 기질 복합체, 여기 나오는 2번 효소 기질 복합체라는 것은 일시적인 중간 화합물이 형성이 되는 것이고요. 효소는 더 효과적으로 충돌할 수 있어 반응의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위치로 기질을 향하게 한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딱 맞게 되죠. 자, 그리고 3번 기존 원자의 재배열, 기질 분자의 분해 혹은 다른 기질 분자와 결합으로 기질 분자가 변형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반응을 했다가 여기가 대사 산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변형된 기질 분자는 반응의 산물로 더 이상 효소의 활성 부위에 맞지 않기 때문에 효소 분자에서 방출이 되게 되죠. 그리고 나서 5번 다시 변하지 않는 효소는 이제 자유롭게 다른 기질 분자와 반응하기 위해서 또 이제 떠돌아다니는 것이죠. 그리고 3-2번 효소의 작용 원리 그림은 이걸 다시 앞에 그림하고 똑같은데요. 기질이 효소와 액티브 사이트의 결합을 하게 되는 그림을 나타내게 됐죠. 자, 산화 환원 반응입니다. 산화, 옥시데이션은 전자를 없애는, 제거하는, 주는 그런 반응이죠. 그와 반대로 환원은 리덕션, 전자를 다시 얻는, 획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화 환원 반응, 한 물질이 산화되는 순간 다른 물질이 동시에 환원되는 것을 나타내는 반응입니다. 자, 이것도 그림을 보면 3-3번 책은 72쪽이 되겠습니다. 자, A번과 B번, 이 A 물질, B 물질이 전자를 가지고 있다가 이 전자를 B한테 주게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산화가 된 거고요. A 입장에서는 산화가 된 것이고, B의 입장에서는 전자를 얻었기 때문에 환원이 되는 것이죠.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화하는 반응은 대부분의 생물학적 산화 반응은 수소 원자의 손실을 포함하기 때문에 이를 탈수소 반응이라고도 부릅니다. 네, 그림 3-4는 대표적인 생물학적 산화 반응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유기분자는 양성자 2개와 전자 2개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조효소인 잘못된 것 같네요. NAD가 있는데 NAD와 이 유기분자가 반응을 해서
유기분자는 전자와 양성자를 조유소한테 주게 되죠. 그러면서 산화가 되게 되고, 이때 NAD는 NADH로 환원이 되고 환원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반응을 일으키게 되죠. 자, ATP 생산. ATP는 ADP, 아까 저기 앞에서도 나왔었죠. ADP의 인산화에 의해서 생성이 됩니다. ADP의 생산은 아데노신에 인산이 두 개가 다이, 이게 D가 두 개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아데노신에 인산이 두 개 붙어 있는데 에너지와 인산에 의해서 ATP가 만들어지게 되죠. 기질 수준의 인산화입니다. 고에너지 인산기가 화합물에서 직접 ADP로 전달되면서 ATP를 생산하게 됩니다. 다음은 기질 수준의 인산화인데요. 고에너지가 인산화된 화합물에서 직접 ADP에 전달되면서 ATP가 생산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인산은 기질 자체가 산화되는 초기 반응에 에너지를 획득하게 되고요. 여기 나온 것은 탄소 골격의 전형적인 기질의 인산만 보여주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ADP에 탄소 골격에 붙은 인산이 ATP를 만드는 것이죠. 산화적 인산화입니다. 산화적 인산화는 한 화합물에서 다른 화합물로 전자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전자 전달 사슬을 이용해서 ATP를 생산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 전자 전달계에서 전달체에서 다음 전자 전달체로 전자를 전달하면서 에너지가 방출되는데, 이것의 일부가 화학적 삼투라는 과정을 통해서 ADP로부터 ATP를 만드는 데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산화적 인산화는 원핵생물의 원형질막과 진핵생물의 미토콘드리아 내막에서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광인산화입니다. 빛이 엽록소에서 전자 방출을 유도하게 되고요. 엽록소에 전자가 전달되는 과정을 거쳐서 ATP가 생산되게 됩니다. 에너지 생산의 대사 경로가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제일 위에 여기를 먼저 보면 A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A라는 물질이 있고 B라는 물질로 전환이 되려고 할 때, 이때 여기에 나오는 조효소인 NAD가 NADH로 이제 환원이 되는 것인데요. 이때 환원될 때 전자와 양성자가 필요로 하잖아요. 그때 A의 물질에서 전자 양성자를 받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2번을 보면요. B라는 물질이 ADP와 ADP에서 ATP가 이제 합성이 되게 되는데, B가 C로 이제 전환이 될 때 ADP에서 ATP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때 필요한 에너지도 마찬가지로 C로 변화하면서 B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3번을 보면 C에서 D로 전환되는 반응은 이중 화살표가 이제 양쪽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양쪽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가역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된 거고요. 마지막으로 D에서 E가 만들어질 때 O2라는 산소라는 반응물이 있으면 이렇게 이제 최종 산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CO2와 H2O 물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거는 대사산물 혹은 노폐물, 부산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가적으로 만들어지는 2차 산물인 거죠. 자, 그리고 탄수화물 이화작용이 되겠습니다. 탄수화물 분해를 통한 에너지 획득인데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해당 과정, 글라이콜라이시스가 있고요. 크렙스 회로,
크랩스 사이클이 있고 전자 전달 사슬계가 있습니다. 자, 3-5번 호흡과 발효의 개요를 보면요. 왼쪽은 호흡 과정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발효 과정을 나타내고 있죠. 자, 그래서 포도당이라고 하는 단당류가 있는데 이 해당 과정을 통해서 파이로베이트, 피로부산이라고 하는데 피로부산이 만들어질 때 NADH라고 하는 조효소가 이제 반응을 하게 되죠. 해당 과정은 포도당을 피로부산으로 산화하는 동안 ATP를 생산하고 NAD를 NADH로 환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호흡에서 피로부산은 크랩스웰을 첫 반응해서 아세틸-코에이, 조효소 A가 전환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피로부산에서 아세틸-코에이 조엔자임이 크랩스웰을 이렇게 반응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크랩스웰은 일부 ATP를 기질 수준의 인산화로 생산하고 전자전달체 NAD와 FAD로 환원되며 CO2를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CO2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전달체는 해당 과정에서 크랩스 회로 모두에게 전자 전달기로 내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요 3번 전자를 내보내게 되는데 전자전달 사슬에서 전자의 에너지는 많은 양의 ATP를 산화적 인산화로 생산하는 데 이용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또 ATP를 산화적 인산화로 생산하는 데 이용하게 되고요. 자, 호흡에서는 최종 전자전달체가 세포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발효 과정인데요. 똑같은데 포도당에서 피로부산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발효는 최종 전자 수용체가 세포 안에서 만들어지는 분자이고요. 그리고 발효에서는 해당 과정에서 얻은 전자가 NAD에 담겨져 피로부산으로 전해짐으로써 발효의 최종 산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호흡에서 만들어진 NAD가 발효 과정에서는 사용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최종 산물이 형성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포도당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서 미생물은 두 가지 일반적인 과정을 하는데요. 호흡과 발효입니다. 여기서 앞에서 나온 것처럼 둘 다 해당 과정으로 시작하지만 산소의 이용 가능성에 따라서 다른 과정이 이용되게 됩니다. 다음은 해당 과정인데요. 포도당이 피로부산으로 산화되면서 ATP와 NADH를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해당 과정의 준비 단계는 두 분자의 ATP를 사용하게 되고요. 포도당이 두 개의 글리세알데하이드 3인산으로 쪼개지게 됩니다. 3-6은 해당 과정의 반응이 나와 있는데요. 자, 포도당이 이제 해당 과정을 거쳐서 분해가 되게 되는 과정인데 여기 1번 과정을 보면 포도당은 세포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서 ATP 한 분자가 이제 사용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산물로서 포도당 6 인산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포도당 6 인산은 재배열되어서 과당 6 인산이 되게 되죠. 그러면서 ATP에서 온 인산이 사용되어 6탄소 화합물인 과당 162인산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과당 162인산은 이제 이렇게 두 개로 이제 분해가 되게 되는데 디하이드록시 아세톤 인산으로 만들어지게 되고 글리세롤 알데하이드 3인산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둘이는 가역 반응 이렇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효소가 각 GP 아까 위에서 나왔던 글리세롤 알데하이드 3인산이 3탄소 화합물인 132인산 글리세르 산으로 이제 전환이 되게 되고요. 각 디하이드록시 아세톤 인산 분자가 GP로 글리세롤 알데하이드 3인산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처음 포도당 분자 하나가 두 분자의 132인산 글리세롤 산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글레사르 알데히드 3인산은 산화되면서 두 개의 수소 원자를 NAD에 전달해서 NADH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효소가 반응을 할 때 당과 인산 사이에 고에너지 결합의 생성과 연동이 되고요. 3탄소 당은 이제 두 개의 인산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고에너지는 여기 7번 이제 과정인데 고에너지 인산은 ADP로 이제 이동해서 ATP를 만들게 됩니다. ATP를 만들었죠. 해당 과정에서 첫 번째 ATP가 생산되게 됩니다. 당이 단계 4에서 쪼개진 이래로 모든 산물은 2배가 되고 그럼으로써 이 단계는 실제로 이 EATP 분자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8번 과정인데 효소가 다음 단계를 위한 준비 과정으로 3인산 글리세르산에 남은 인산을 재배치해서 2인산 글리세르산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물 분자의 소실과 함께 2인산 글리세르산이 포스포에놀 피로부산 PP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인산 결합은 고에너지 결합으로 이제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요 단계인데요. 이 고에너지 인산은 PEP에서 ADP로 전달이 되면서 ATP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도당, 분자당 이 단계 마지막 단계까지 오면서 ATP가 두 분자가 생기게 되고요. 결국 대사산물로 피르부산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해당 과정의 에너지 보존 단계는 아까 단계에서 6번에서 10번 단계가 인데요. 그래서 글리세르 알데히드 3인산이 피로부산으로 두 분자의 피로부산으로 산화가 되는 것이고요. 이때 4개의 ATP가 생성되게 되고 2개의 NADH가 생성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해당 과정은 포도당과 EADP 그리고 2개의 포스페이트 그리고 2개의 조효소인 NAD가 필요하게 되고요. 이때 만들어지는 대사산물로서 2개의 피르부산 그리고 4개의 ATP 그리고 2개의 NADH와 수소 원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과정에서는 2개의 ATP를 이득을 보게 되는 것이죠. 2개의 ATP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해당 과정의 대안입니다. 5탄당 인산 경로라는 것이 있는데, 네, 그래서 5탄당 인산 경로의 핵심 과정은 핵산의 합성, 광합성에서 이산화탄소로부터 포도당을 합성하는 것, 그리고 특정 아미노산 합성 등에 사용되는 중요한 5탄당 중간 산물을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5탄당 경로를 이용하는 세균에는 고초균이 있고요. 대장균, 그리고 류코노스톡, 메센테로이데스가 있고 장내세균, 엔테로코커스, 페칼리스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엔터너 도르프 경로, 네, NADPH와 ATP를 생산하고 해당 과정 없이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엔트너 도우도르프 경로인데요. 이것은 NADPH와 ATP를 생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경로를 가진 세균은 해당 과정이나 5탄당 인산 경로 없이 포도당을 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리조비움 그리고 슈도모나스 아그로박테리움을 비롯한 일부 음성 세균에서 발견이 되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양성 세균에서는 발견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로에 의한 포도당의 산화 능력에 대한 시험은 임상 실험실에서 슈도모나스를 확인하기 위해서 때때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다음에 세포호흡입니다. 분자의 산화를 통해서 나온 전자가
전자 전달계로 들어가는 게 되겠죠. 그리고 산화적 인산화를 통해서 ATP를 생산하는 과정입니다. 중간 단계인데 해당 과제의 산물인 피로베이트의 산화 및 카르복실기를 제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크랩스 회로인데요. 크랩스 회로는 아세틸 조효소 A가 산화되면서 NADH와 FADH를 생산합니다. 자, 3-7은 크랩스 회로인데요. 크랩스 회로에 대해서 잠깐 볼게요. 자, 크랩스 회로는 아세틸 조효소 A에 저장되어 있는 많은 양의 잠재적인 화학 에너지가 단계적으로 방출되는 일련의 상황 반응입니다. 이 회로에서 일련의 산화와 환원을 통해서 잠재 에너지가 전자의 형태로 전달체 조효소 주로 NAD로 전달이 되게 되고요. 필요부산 유도체는 산화되고 조효소는 환원이 되게 됩니다. 해당 과정 산물인 피로부산은 크랩스 회로로 직접 들어가지 못해서 준비 단계에서 피로부산은 한 분자의 CO2를 잃고 이탄소 화합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탈카르복실화라고 합니다. 아세틸기라고 부르는 이탄소 화합물이 고에너지 결합으로 조효소 A에 부착된 결과로 아세틸 조효소 A라는 복합체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반응 동안 피로부산은 산화되고 NAD는 NADH로 환원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포도당 한 분자가 산화되고 두 분자의 피로부산이 생산되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두 분자의 CO2가 준비 단계에서 방출이 되고요. 두 분자의 NADH가 생성이 되게 되고 두 분자의 아세틸 조효소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피로부산이 한번 탈가르복실화를 거치면 이것이 유도체에 조효소가 부착되게 돼서 이때 만들어진 아세틸 조효 A는 크랩스 회로로 들어갈 준비를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크랩스 회로로 들어온 아세틸 조효소 A는 이 효소가 아세틸 조효소 A의 조효소 A 부분을 떼어내고 남은 이탄소 아세틸기를 옥살로 아세트산에 결합시키면서 회로가 이제 시작이 되게 됩니다. 아세틸기의 첨가로 5탄소 분자인 시트르산이 이때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시트르산은 이소시트르산이 되는데요. 이 이소시트르산이 이제 NAD를 사용해서 NADH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옥살로 아세트산에서 나온 탄소 원자 2개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산화와 탈산화 반응을 거치면서 탄소는 CO2를 방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NAD를 NADH로 만들게 되고 두 번째 산화 과정 동안 조의 A가 이 회로에 첨가되어 숙신을 A 효소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숙신을 조효소 A는 나중에 기질 부분에 ATP를 기질 수준의 인산화로 ATP가 생산되게 되고 조효소 A는 숙신을 조여서 A를 제거해서 숙신산을 만들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숙신산은 푸마르산이 되는데요. 이때 FAD를 FADH로 만들게 됩니다. 자, 옥살로 아세트산을 만들기까지 여기까지 재생될 때까지 화학 반응이 이렇게 이제 일어나는데 세 개의 다른 분자를 만들게 됩니다. 그때 푸마르산, 말산, 옥살로 아세트산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때 아까 말씀드린 FADH와 NADH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크랩스 회로가 돌아가게 됩니다. 자, 전자전달 사슬인데요. 전자전달 사슬은 전달 분자들의 서열로 각 분자들이 번갈아 가면서
산화와 환원을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단 말은 산화와 환원을 가지고 있는 전달체 분자들이 쭉 이제 나열이 되어 있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전자가 사슬을 통과하면서 에너지가 단계적으로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 전자전달계는 진핵세포에서 미토콘드리아의 내막에 숨겨져 있고, 원핵세포에서는 원형질 막에서 발견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전자전달 사슬에는 세 가지의 전달체 분자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플라보 단백질이 있습니다. 이 단백질은 리보플라빈에서 유도된 조효소인 플라빈을 가지고 있고, 산화와 환원을 번갈아 가면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플라빈 조효소 하나는 플라빈 모노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합니다. FMN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전달체 분자는 철을 함유한 그룹 헤임이라고 하는데, 그룹을 갖는 사이토크롬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여기에 이제 철이 있는데 환연형, 환원형, 그리고 산화형 철이 있는데요. 번갈아 가면서 이것이 존재하게 되고요. 전자 전달계에 포함된 사이토크롬에서는 사이토크롬 B, 사이토크롬 C1, 사이토크롬 C, 사이토크롬 A, 사이토크롬 A3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유비키틴 또는 조효소 A가 있는데, 이것은 비단백질 수용체가 되겠습니다. 전자전달 사슬인데요. 마이토콘드리아나 원형질막, 원핵세포의 원형질막에서의 전자전달 사슬은 전자는 사슬을 따라서 점진적으로 만들어지게 되고요. 산화와 환원을 반복해 가면서 하게 되고, 단계적으로 에너지를 이제 단계적인 방식으로 전달된 에너지를 다룰 수 있는 양으로 방출이 됩니다. 자, 그리고 화학 3투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화학 3투는 전자전달기를 이용해서 ATP를 합성하는 방식을 화학 3투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오른쪽 그림을 보면요. 우선 NADH나 엽록소에서 오는 전자가 있는데, 이 전자를 양성자 펌프가 전자전달 사슬로 가지고 가게 됩니다. 이것은 능동수송으로 가져가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가져간 전자가 이제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이 양성제를 한쪽 방향으로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가지고 갈 수 있는데, 이때 이제 가지고 간 전자는 한쪽 방향으로만 가져갈 수 있고요. 이때 이제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 이제 사용될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양성자 농도가 높은 막의 한쪽에 양성자는 ATP 합성 효소라고 부르는 효소가 가진 특별한 단백질 통로를 통과하게 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 ADP가 ATP로 합성이 되게 되죠. 이렇게 해서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전자전달과 화학3투로 ATP를 생산하는 과정에 대해서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자, 원핵세포에서는 원형질 막 안에가, 그리고 진핵세포에서는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왼쪽 먼저 볼까요? NADH에서 유래한 에너지 전자가 전자전달 사슬을 따라서 내려가게 됐고요. 미토콘드리아 내막에서 전자전달 사슬 전달체는 3개의 복합체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복합체 사이에 있는 Q가 두 번째와 세 번째 복합체 사이에 있는 사이토크롬 C 전자를 수송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책의
세 구성 요소가 양성자를 퍼내게 됩니다. 그리고 사슬의 끝에서 전자는 기질액에 있는 양성자와 산소에 결합해서 물을 생성하게 되고요. 따라서 산소가 최종 전달 수송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른쪽에를 보면 원핵세포와 진핵세포 둘 다 화학 삼투 방법을 사용해서 ATP를 사용해서 ATP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고요. 진핵세포에서는 미토콘드리아 내막에 전자전달체와 ATP 합성 요소가 있는 반면에 원핵세포는 원형질막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전자전달 사슬은 광인산화에서도 작동하고 남세균과 진핵세포 엽록체의 틸라코이드 막에 위치하게 됩니다. 호흡 요약인데요. 첫 번째로 유산소 호흡입니다. 전자 전달계의 최종 전자 수용체가 이제 산소가 되게 되는 것이고요. 무산소 호흡은 전자 전달체의 최종 전자 수용체가 산소가 아닌 무기물이 됩니다. 그래서 무산소 조건에서는 크랩스웰의 일부분만 작동을 하고요. 무산소 호흡에서는 전자전달 사슬에 모든 수송체가 다 참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ATP 생산이 유산소 호흡에 비해 적게 만들어집니다. 표 3-1은 원핵생물의 유산소 호흡 동안 포도당 한 분자가 만들어내는 ATP 양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해당 과정에서 먼저 보면 피로부산으로 포도당의 산화를 통해서 EATP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 NADH 생산에 의해서 6개의 ATP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준비 과정 아세틸 조이 A의 형성으로 이 NADH가 생산되게 되는데 이때 6개의 ATP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크랩스 회로에서 쑥신산으로 쑥신을 조이 A의 산화에 의해서 이 GTP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6개의 NADH의 생산으로 인해서 18개의 ATP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2개의 FADH 생산에 의해서 4개의 ATP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총 38, 38 ATP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다음은 무산소 호흡인데요. 무산소 호흡은 최종 전자 수용체가 산소가 아닌 무기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의 세균들이 이런 것을 무호흡을 통해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요. 일단 슈도모나스나 바실러스 같은 세균은 여기 나오는 질산 이온을 최종 전자 수용체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때 생산물로 아질산, 이산화질소나 질소가스가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일부 세균 중에 디설포비브리오 그리고 디설프비브리오 같은 세균은 황산을 최종 전달 수용체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황화수소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일부 세균은 탄산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탄산을 이용하면 결과물로 메탄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무산소 호흡을 하는 세균들은 이러한 전자 수용체를 이용해서 이런 대사산물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네, 그림 3-1은 원핵생물에서 유산소 호흡의 그림인데요. 포도당이 나중에 최종 산물인 이산화탄소와 물로 완전히 분해가 되고 ATP가 생성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봤던 해당 과정, 크랩스 회로 전자전달 사슬 과정을 통해서 유산소 호흡이 일어납니다. 해당 과정과 크랩스 회로에서 NAD하고 FAD가 전자를 받아서 NADH나 FADH 형태로 전자 전달계로 운반이 되는데 NADH는 피로부산이 아세틸 조이 A로 전환되는 동안에 생산이 또 됩니다. 그리고 유산소 호흡
로 생산되는 ATP의 대부분은 화학 삼투 반응으로 전자전달 사슬 단계 동안 만들어집니다. 다음은 발효인데요. 미생물에 의해서 식품의 어떤 변질 같은 것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술이나 산성 유제품을 생산하는 어떤 과정들, 그리고 공기가 있거나 없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대규모의 미생물 공정, 이런 것들은 산업에서 주로 이용되죠. 우리 일상생활에 발효 기술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네. 그래서 과학적인 정의로는 유기분자의 산화를 통해 에너지를 획득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산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크레스 회로나 전자 전달 사슬은 사용하지 않고요. 최종 전자 수용체로 유기분자를 이용합니다. 네, 다음은 발효 그림인데요. 책은 84쪽에 나와 있습니다. 보면요, 일단 위쪽에 해당 과정 포도당을 이제 파이로베이트 피로부산으로 만드는 것은 똑같고요. 피로부산 또는 유도체가 NADH가 NAD가 되면서 최종 발효 산물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피로부산은 여러 가지 세균에 의해서 여러 가지 발효 최종 산물을 만들게 되는데요. 스트랩토코커스나 락토바실러스, 바실러스는 최종 산물로 젖산 같은 것을 만들고요. 그리고 사카로미세스, 효모는 에탄올과 CO2를 만들게 되고, 프로피오니박테리움은 프로피오니은산, 아세트산, 이산화탄소, 수소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요. 클로스트리dium은 부티르산, 부탄올, 아세톤, 이소프로판, 알코올, CO2 같은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에스케리차, 그리고 살모넬라 이런 것들은 에탄올, 젖산, 숙신산, 아세트산, 그리고 이산화탄소, 수소 이런 것들 만들어내고요. 엔테로박터는 에탄올, 젖산, 포름산, 부탄디올, 아세토닌, CO2, 수소 이런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발효에는 에탄올 발효가 있고요. 에탄올과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젖산 발효는 젖산을 만들어내게 되죠. 그래서 홀로 젖산 발효는 젖산만을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이형 젖산 발효는 젖산과 함께 다른 부산물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발효의 종류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여기서 앞에서 나왔던 건데 해당 과정을 통해서 포도당이 피로부산이 만들어질 때 젖산 발효나 에탄올 발효 이런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피로부산이 NADH가 NAD가 되면서 젖산이 만들어지는 젖산 발효가 되겠고요. 피로부산이 CO2를 방출하면서 아스트알데히드가 NADH가 NAD가 되면서 에탄올을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표 3-2는 유산소호흡과 무산소호흡 발효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자, 다음은 지질과 단백질의 이화작용입니다. 에너지 생산에 대한 지금까지 설명은 에너지를 공급하는 주요 탄수화물인 포도당의 산화에 대부분 얘기를 했는데요. 그럼 미생물은 지질과 단백질도 산화를 할 수 있고, 이것을 영양소의 산화를 모두 연관지어서 생각해야 합니다. 지방은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그래서 미생물은 지방을 지방산과 글리세롤 성분으로 분해하는 리파제라는 효소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생산해서 지방을 분해하게 되죠. 그래서 대사하게 됩니다. 크랩스 회로는 글리세롤과 지방산의 산화에 이용될 수 있고요. 지방산을 가수분해하는 많은 세균들이 이와 같은 효소를 사용해서 석유 제품을 분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세균이 연료 저장 탱크에서 자라면 석유 같은 제품이 분해가 되기 때문에 이제 못 쓰게 되겠죠. 그리고 유출된 기름 이런 것들 이제 없앨 때도 그래서 세균을
사용해서 기름 같은 성분을 분해해서 없애게 되죠. 자, 그리고 단백질은 너무 커서 원형질막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생물이 세포의 단백질 가수분해 효소, 프로테이즈, 그리고 펩티다제라는 것을 만들어서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해서 막을 통과하게 하는 것이죠. 근데 아미노산이 이화작용으로 대사되기 위해서는 효소의 작용으로 크렙스 회로에 들어갈 수 있는 다른 물질로 전환이 되어야 하는데요. 그게 탈아민이라는 반응으로 아미노산의 아미노기가 제거돼서 암모늄 이온으로 전환이 되고요. 이 암모늄 이온은 세포 밖으로 배출돼서 남은 유기산은 크렙스 회로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전환으로는 탈가르복실화, 탈수소화, 이런 전환 과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3-14의 지질 이화 작용을 보면 지질이 아까 말한 글리세롤과 지방산으로 분해가 될 수 있고, 이게 리파제에 의해서 이렇게 분해가 됩니다. 그리고 디하이드록시 아세톤 인산이 글리세롤 알데하이드 인산으로 되고, 이게 해당 과정을 거쳐서 피르부산이 만들어지고 크렙스 회로에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 지방산은 아까 말한 것처럼 아세틸 효소 A에 의해서 크렙스 회로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3-15는 다양한 유기 영양분자의 이화작용을 정리한 그림인데요. 단백질, 탄수화물, 지질 이렇게 있는데,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분해돼서 그리고 탄수화물은 당으로 분해가 되고, 지질은 글리세롤과 지방산으로 분해가 되죠. 그래서 포도당이 만들어지면 해당 과정을 거쳐서 피로부산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아세틸 조효소 A에 의해서 크렙스 회로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이것이 전자전달계를 통해서 이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단백질 이화작용에 대해서 볼 건데요. 단백질은 세포의 단백질 분해 효소에 의해서 아미노산이 만들어진다고 했죠. 그리고 탈아미노, 탈카르복실, 탈수소, 탈황 반응을 거쳐서 유기산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된 물질이 크렙스 회로를 통해서 이화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균 같은 것들을 검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화학 검사나 세균 동정에 이러한 반응들을 이용하게 되는데, 책의 3-16번 그림에 나오죠. 실험실에 아미노산을 분해하는 효소의 검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포도당과 pH 지시약이 이렇게 A, B번에 들어 있습니다. 특정한 아미노산이 들어있는 시험관에 세균을 접종하고 A번이 세균이 포도당에서 산을 생성하면 pH가 노란색, pH 지시약이 노란색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고요. B번은 카르복실화에 의해서 생긴 염기성 산물은 지시약을 보라색으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균을 검출할 때도 아미노산이 만들어지는 이 이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검출, 동정을 세균이 어떤 세균이 있는지 동정할 수 있는 것이죠. 자, 3-17은 발효 검사인데요. 시험관을 4개 정도 이렇게 놓고 실험을 하는 건데요. A번에는 탄수화물 10,000리터를 함유한 접종 전에 발효 시험관, 그러니까 이게 원래의 시험관이죠. B번은 스타필로코커스 에피더미디스라는 세균을 접종을 한 건데요. 이 세균은 단백질에서는 자라지만 탄수화물을 이용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균은 만니톨과 똑같은 색깔을 하고 있죠. 그리고 C번은 스타필로코커스 아우레우스인데요. 이것은 산을 생성하지만 기체를 생성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만니톨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플러스 표시를 해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D는 이콜라인데요. 이콜라이도 만니톨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됐고, 그리고 산과 가스를 생성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 놓은
시험관에 가스가 이제 모이게 되는 것이죠. 3-18은 황화수소의 검출을 하기 위해서 펩톤과 철을 함유한 고체 배지입니다. 그래서 시험관에서 생성된 황화수소는 철과 함께 배지해서 황화철로 심전이 됩니다. 다음은 생화학검사 세균 동정인데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여러가지 세균들이 이용하는 물질들이 다르기 때문에 세균을 동정하기 위해서 앞에 시험관에서 봤던 것처럼 이런 실험 방법을 통해서도 세균을 동정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광합성인데요. 앞에서 설명했던 반응들은 이제 생물들이 이용하는 과정이었고, 무기물질에서 유기물질을 합성하는 과정이었죠. 근데 식물들도 이제 이런 에너지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식물들도 똑같은 작동 원리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 이것을 광합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광은 빛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 ATP로 전환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광합성 중에 빛을 이용하는 반응은 명반응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 합성 과정을 탄소 고정이라고 하는데, 탄소 고정은 CO2 기체를 탄소를 이용해서 당을 합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비의존적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칼빈 벤슨 사이클이 있습니다. 광합성에서 산소 발생, 이산화탄소와 물이 빛 에너지를 만나면 이제 포도당과 물, 산소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고요. 산소가 만들어지지 않는 비발생은 이산화탄소와 황화수소가 만나서 빛 에너지가 만나면 포도당과 물, 황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네, 3-19는 광인산화인데요. 우선 순화적 광인산화 작용입니다. 순화적 광인산화에서 빛에 의해서 엽록소에서 방출된 전자는 전자 전달 사슬을 따라서 이동한 후에 엽록소로 되돌아가게 되는데요. 전자는 이동 과정에서 나온 그 에너지를 ATP로 생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B번은 비순환적 광인산화인데요. 비순환적 광인산화에서는 관계 2가 있죠. 여기서 왼쪽에 관계 2의 엽록소에서 방출된 전자를 물의 수소 원자에서 온 전자에 의해서 대치를 하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수소 이온을 방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계원의 엽록소에서 나온 전자는 전자 전달 사슬을 따라서 전자 수용체인 NADP로 가게 되고, NADP는 전자와 결합해서 물에서 나온 수소이온과 함께 NADPH를 생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똑같이 이 전자 전달 과정 중에 이제 ATP를 만들어내게 되죠. 칼빈 벤슨 회로인데요. 3개의 이산화탄소에 의해서 3인산 글리세르산과 1,3,2인산 글리세르산이 되고, 글리세르 3 알데하드 3을 거쳐서 이렇게 이제 순환을 하게 되면서 결국 나중에 포도당과 다른 당들을 만들게 됩니다. 다음은 화학 영양 생물이고요. 화합물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생물이고, 화학 종속 영양 생물은 화합물에 있는 수소 원자의 전자를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획득한 에너지는 동화작용에 이용을 하고요. 자, 그리고 화학 독립 영양 생물이 있는데, 이 화학 독립 영양 생물은 획득한 에너지를 칼빈 벤슨 사이클을 통해서 이산화탄소 고정에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광영양 생물이 있는데요. 광영양 생물은 앞에서 본 것처럼 빛을 에너지로 이용하게 되고요. 여기는 광독립 영양생물이 있고 광종속 영양생물이 있는데, 광독립 영양생물은 획득한 에너지를 칼빈 벤슨 사이클을 통해서 이산화탄소 고정에 사용을 하고요. 광종속 영양생물은 획득한 에너지를 칼빈 벤슨 사이클에 이산화탄소 고정에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3-21번은 ATP에 필요한 것들을 정리한 것인데요. 에너지원으로서는 빛과 함께 광합성 색소가 필요하고 포도당, 원소, 황, 암모니아, 수소가스 같은 것들이 필요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때 이제 에너지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전자 전달체에서는 NADP가 있어야 하고 NAD와 FAD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또 ATP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최종 전달 수용체에서는 유산소 호흡에는 산소, 무산소 호흡에는 질산이나 황산, 그리고 발효에는 유기화합물 등이 필요로 합니다. 자, 3-22는 영양에 따른 생명체를 분류한 것인데요. 모든 생명체 보면 원해주원이 화학물질이냐 빛이냐, 화학물질은 화학영양생물에 따라서 유기화합물 그리고 이산화탄소에 따라서 화학종속 영양생물을 나눌 수 있고, 이 중에서 최종 전자 수용체로 물, 유기물, 유기물이 아닌 것으로 나눌 수 있는데, 물은 모든 생물, 대부분의 균류, 원생동물, 세균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겠고요. 유기화합물은 발효를 하는 스트랩토코커스나 무기화합물은 클로스트리디움 같은 것들이 속하게 되겠죠. 그리고 화학 독립 영양 생물로는 수소, 황, 철, 질소, 이산화탄소, 그리고 산화, 세균, 네,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 영양 생물에는 유기화합물과 CO2를 필요로 하는 광 영양 생물, 광 독립 영양 생물이 있는데 녹색 비황세균이 있고 자색 비황세균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을 CO2로 환원을 시키냐 못 시키냐에 따라서 산소 발생 광합성 세균이 식물 조류 나성균 등이 속하겠고요. 그리고 하지 않는 것, 환원을 시키지 않는 것은 산소 비발생 광합성 세균, 녹색 세균이나 자색 세균이 여기에 속하겠죠. 3-3번은 주요 진핵생물과 원핵생물의 광합성을 비교를 한 것입니다. 진핵생물과 원핵생물 이렇게 있고, 조류식물, 그리고 원핵생물에는 남세균, 녹색세균, 자색세균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한 표는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생명체에 따른 대사의 다양성입니다. 이것도 이제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광독립 영양생물은 빛이 필요로 하고 탄소원으로 CO2, 그리고 유산소성 세균은 남세균, 식물이 여기 속하고요. 비산소성 있는 녹색세균, 자색 비황세균이 되겠습니다. 광종속 영양생물에는 빛이 필요하고 유기물질이 탄소원이 필요하고 녹색세균, 자색 비황세균이 여기에 속하겠고요. 화학 독립 영양 생물에는 화학물질이 필요로 하고요. CO2가 탄소원으로 사용됩니다. 철산화 세균이 여기에 속하겠고요. 화학 종속 영양 생물에는 에너지원으로 화학물질을, 그리고 탄소원으로 유기물질을 사용하고 발효세균이나 동물, 원생생물, 곰팡이, 세균 등이 속하겠습니다. 3-23은 다당류의 다양성인데요. 우리가 이제 단당류를 가지고 이제 피로부산을 만들잖아요. 근데 세균들도 단당류와 다당류를 합성할 수 있는데요. 세균은 이 단당류인 포도당을 이용해서 다당류인 글리코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리코겐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고요. 그러면 에너지를 더해서 ADPG, 아데노신 2인산 포도당을 만들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다당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동물도 마찬가지고요. 동물도 ATP를 사용해서 UDPG는 우리딘 2인산 포도당, 이것을 만들어서 글리코겐을 또 만들 수 있고요. 세균도 또 마찬가지로 UTP를 이용해서 펩티도글리칸을 합성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은 3-24 단순 지제의 세합성인데요. 지질도 당연히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질은 저희 인체 내에 중요한 생체막의 구조적 성분이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포도당의 분해 과정 중에 글리세롤 알데하이드 3인산을 디하이드록시 아세톤 인산을 만들 수 있고, 이게 글리세롤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루부산이 아세틸 조효소 A에 의해서 지방산을 만들게 되고, 이 지방산과 글리세롤이 단순 지방으로 합성될 수 있습니다.
3-25 아미노산의 생합성인데요. 아미노산도 당연히 만들 수 있죠. 그래서 크랩스 회로와 오탄당, 인상 경로, 엔트너 도우도로프 경로에서 나온 탄수화물 대사 중간 산물의 아미노산과 아미노화와 아미노기 전달을 통해서 아미노산을 생합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존재하는 아미노산의 아민기를 이용하여 새로운 아미노산을 만드는 아미노기 전달을 통해서 이렇게 또 만들 수가 있고요. 네. 자, 그리고 3-26은 퓨린과 피리미딘 생합성을 나타낸 그림인데요. 정보의 분자가 이제 DNA, RNA잖아요. 이런 것들은 반복되는 뉴클레오타이드라는 것들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 각 뉴클레오타이드는 퓨린 또는 피리미딘과 오탄당 그리고 인상기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DNA와 RNA가 되게 됩니다. 뉴클레오타이드의 오탄당과 오탄당 인상 경로 그리고 엔트너 도우드로프 경로에서 이제 유래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해당 과정과 크랩스 회로 동안 생성된 중간 산물에서 만들어지는 특정 아미노산, 아스파르트산과 글리신, 글루탐산은 퓨린과 피리미딘의 생합성에 필요한 성분입니다. 그래서 이들 아미노산에서 나온 탄소와 질소 원자는 퓨린과 피리미드의 고리를 형성하고 ATP가 합성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게 됩니다. 다음은 물질대사의 통합입니다. 물질대사의 통합은 양방향성 경로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에 대해서 계속 봤는데, 이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이 모두 수행하는 대사 과정을 양방향성 경로 물질대사의 통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27은 물질대사의 통합 그림이 나와 있고요. 해당 과정, 그리고 크랩스 회로, 그리고 각 과정에 나타나는 이런 물질들, 합성되는 물질들이나 뉴클레오타이드들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표시가 안 된 부분이 아미노산과 리보스가 퓨린과 피리미딘 뉴클레오타이드 합성에 이용되는 그림만 빠져 있다고 되어 있네요. 다 이렇게 이제 양방향성을 가지고 이제 물질 대사가 일어나는 것을 그림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미생물의 물질 대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 알아본 거는 다 대부분 이제 생물학 시간에 한 번씩 언급했던 내용들인데, 어떻게 보면은 좀 간단하면서도 표가 많기 때문에 또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이제 필요한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보시면서 또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또 뭐 궁금한 점이나 뭐 이런 것이 있으면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도 수고하셨습니다.